예,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드디어 교육학으로 들어옵니다. 이제 드디어 교육학으로 들어왔어요. 이게 왜 가르쳐야 되느냐라는 교육 목표를 중심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여기 교육 성과하고 관련된 부분이에요. 이스라엘을 놓고 처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질문부터 항상 출발을 하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오래요. 교육을 한마디로 뭐라고 할 거냐 이거죠. 심층 면접에서 교육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하고 물어봤어요. 하고 턱 하고 받았는데 뭐라고 답변할 거냐 이거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교육이 뭐냐고 물어봤어요. 그럼 저라면 즉석에서 어떻게 대답할 것 같냐면 이렇게 답변을 할 거예요. 교육이란 학생들을 중심으로 주어진 교육 과정을 바람직한 교수 학습 방법을 적용해서 학업 성취를 극대화하는 것이 교육의 가장 근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교육 목표 수립이 중요하겠고, 그래서 그러한 교육의 목적을 살펴봤을 때는 학생들의 자아실현을 위한 교육과 사회화를 위한 교우가 같이 있을 수가 있겠고, 이러한 흐름에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지고 학생들을 지도하는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라고 답변을 했어요. 그럴싸하죠? 어디에도 없는 얘기예요. 방금 제가 만들어낸 얘기예요. 전체에서 내려다보면 물어봤을 때 답이 된다고요. 그래서 물어보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교육에서 방금 얘기한 게 사회화, 자아실현, 헌법 31조에 나와 있는 사회화에 해당되는 거는 사회에 걸맞는 인간의 그런 내용들을 심어주는 거지 않습니까? 민주시민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직업을 획득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반들을 갖춰 나가는 거잖아요. 대화가 통할 수 있도록 사람을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가르치고 이끌게 되죠. 어원 이런 건 중요하지 않은데, 그래서 페다고지에 해당되는 내용은 교에 가깝고, 우리가 에듀케이션이라고 얘기하는 에듀케이션은 육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교는 교사 중심의 시각을 반영하고 있는 거고, 육은 학생 중심의 시각을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교는 교사 중심의 시각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화의 관점을 주로 갖고 있어서 아무것도 없는 진흙을 갖다가 교사가 만들어내는 주형이라는 입장을 갖고 있어요. 로크는 안 중요해요. 로크가 학교 현장에 어디다 적용되겠습니까? 물어보면 뭐 할 건데요. 이 관점이 중요한 거죠. 반면 학생 입장에서 배워야 되는 권리는 자신의 자아실현을 위해서 교육을 하는 거거든요.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끌어지고 길러져서 스스로가 성장한다라는 개념이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교육 행정까지 연결이 되면 헌법에 국민의 의무로서의 교육의 권리, 교육의 의무, 국민의 권리로서의 교육의 권리라는 부분과 연관이 돼요. 자, 이렇게 나뉘어 있는 개념으로 접근하는 방식이 주형관냐, 성장관냐가 있는데, 이게 나뉘어 있으니까 싫잖아요. 뭔가 합해보고 싶잖아요. 그래서 다른 관점, 합하는 관점으로서의 접근한 비유들이 있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예가 예술입니다. 아인즈너가 얘기를 했는데요. 예술가, 미술가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조각가는 찰흙이 주어졌을 때와 청동이 주어졌을 때와 접근하는 방식이 달라져요. 동일한 조각가임에도 불구하고. 바꿔서 얘기하면 학생의 성향이 달라지면 교사는 그 학생의 성향에 따라서 맞춰서 바꿔서 교육을 해나가야 된다라는 관점이 바로 예술이라는 관점입니다. 수채화를 받았을 때와
유체물감을 받았을 때는 접근하는 방식이 달라진다고요. 동일한 그림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바로 예술이라는 접근 얘기를 하는 거고, 아인즈너가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조금 더 통합된 사회화를 추구하는 학생에게는 사회화를 중심으로, 자신을 추구하는 학생에게는 자신을 중심으로라는 선택할 수 있는 여지를 두는 방식이 아인즈너의 예술적 접근 방식이 되겠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거는 두 개를 다 결합한 형태가 아니라 하나를 선택하는 개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좀 뭔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피터즈가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가만히 교육을 봤더니 마치 그 교육을 받음으로 인해서 최소한의 요건을 갖췄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절차에 불과하더라는 거죠. 무슨 얘기냐? 고등학교까지 졸업했음에도 불구하고 글을 못 쓰는 애도 있어요. 한글을 못 된 애도 있다고요. 드물게 있어요. 하지만 걔는 고등학교 졸업장을 받았거든요. 사회에서 그 교육받은 고등학교 졸업을 받은 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살거든요. 한글을 못 댔는데도. 그래서 어떻게 생각한 거냐면, 이 사람은 적어도 그러한 교육 과정을 밟아왔고,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어떤 경험을 했으리라고 우리가 짐작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민주사회 시민으로서의 최소한의 요건을 갖췄다. 성인으로 되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췄다라는 것이 바로 졸업식 아니냐 이거죠. 졸업식이 바로 성년식이라는 거예요. 성년식을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냐면, 이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다큐멘터리 같은 걸 보면 아프리카의 어린 애들이 있지 않습니까? 성년식을 어떻게 하냐면, 소 2마리를 세워놓고 여기를 뛰어서 밟고 넘어갈 수 있는 애는 그 다음부터 성인으로 취급을 받고 사냥을 따라다녀요. 근데 무서워서 이걸 못 뛰어넘는 애는 여전히 애기로 취급을 받아요. 그런 거다 이거죠. 그러면 뛰어넘은 애와 못 뛰어넘은 애가 등치가 차이가 많이 나냐? 거의 안 나요. 누구는 넘었고 누구는 못 넘었단 말이에요. 그 넘었기 때문에 얘는 성인으로 취급받아서 결혼도 할 수 있고 사냥도 따라다니고, 얘는 못 넘었기 때문에 동일한 등치에 동일한 머리를 지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인으로 취급받지 못하고 여전히 집에 앉아갖고 애들하고 같이 놀고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바로 교육 아니겠냐? 그런데 그 교육이라는 게 그래서 뭘 하는 건데? 라고 보면 결국 성인이 돼서 자아실현을 할 때는 문명사회의 일원으로서 살아나가는 거 아니냐 이거죠. 결국 문명사회로 입문하기 위한 입학식에 해당된다라고 보는 게 바로 성년식이라는 관점이라는 거죠. 그게 입학을 하기 위해서는 적정 수준의 사회화도 필요하고 적정 수준의 자아실현의 의지를 갖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게 바로 피터즈가 얘기하는 성년식의 관점입니다. 그래서 그 관점을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관점에 굉장히 많이 동의를 해요. 이게 나중에 피터즈와 허스트가 얘기하는 성년식의 관점은 나중에 교육 철학에서 자유교육의 철학으로 이어지죠. 프리 에듀케이션이라 리버럴 에듀케이션. 프리는 그냥 내박치는 거고 너 알아서 잘 커봐. 이게 프리 에듀케이션이면, 리버럴 에듀케이션은 자유인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는 거죠. 반면 실존주의가 나오면서 나오는 관점은 교사와 학생의 인간 대 인간의 만남이다라고 보는 관점이 부버의 만남의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만나서 대화를 한다. 결국 이거는 어느 교육관하고도 어느 직업관하고도 이어지면 소명의식을 갖는 성직관을 갖고 있는 교사들의 관점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는 지금 다 논술에 나올 내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설명을 잘 드리는데 다 잘 보시면 뭘로 지금 연결해서 설명하고 있냐면 심층 면접에 나왔을 거에 대비해서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외우는 건 하나도 안 중요하고 이해를 하고 자신의 교육 철학, 자신의 교사로서의 직업관하고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지금 살펴보셔야 돼요. 클리바드의 경우는 여행으로 보고 있는데, 여행은 함께 하는 여행이에요. 함께 여행이에요. 혼자 하는 여행이 아니라.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같은 방향을 쫓아가는 동반자 개념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사와 학생이 만남을 통해서 학생만 성장하는 게 아니라 교사도 같이 여행을 떠나서 같이 성장한다는 개념이 들어가 있는 게 클레바드의 여행의 관점이다 라고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관점 차이는 이해만 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나의 교사론, 나의 교사로서의 철학이 있을 텐데 거기에 비춰봤을 때 어느 비유가 나에게 더 맞느냐라는 걸 묻는 거죠. 예를 들자면 나는 전문직관을 갖고 있다. 근데 부부의 만남 이런 뭐가 안 맞는 거죠. 나는 성직관을 갖고 있다. 그런데 주형관 이런 뭐가 안 맞는 거죠. 철학하고. 자, 그래서 기본적인 거는 바로 사회화와 자아실현이라고 이해를 하시는 게 가장 편해요. 왜 내재적 목적, 외재적 목적 안 하고 사회화, 자아실현이라고 하고 있냐? 사회화라는 관점은 어차피 교육사회에서 다루고 있는 개념이고 자아실현이라는 것들은 어차피 교육심리에서 다루는 개념이라서 그래요. 굳이 뒤에서 한 얘기를 또 할 얘기를 여기서 안 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교육을 보면 그래서 이런 그 교육에 대한 개념들의 비유를 통해서 알아본 거를 두고 교육의 그래서 속성을 한번 뽑아보자는 거죠. 속성을 뽑아보는 이유는 뭐냐면 교육인 것과 아닌 것들을 어떻게 구분할 것이냐라는 구분이 될 수 있다라면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 있지 않겠냐 이거죠. 그래서 봤더니 교육은 인간을 의도적으로 변화를 시키는 속성이 있더라는 특징이 있더라는 거예요. 속성. 두 번째는 교육이라는 게 가치를 지향하고 있다는 거죠. 삶에 대한 가치, 어떤 이 사람이 나가서 사회에서 쓸모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한 가치와 같은 가치를 지향하는 부분이 있더라라는 거죠. 또한 그 교육이라는 게 단지 어떤 기능을 익히고 어떤 역할을 익히고 하는 것을 떠나서 자아실현을 추구하기 때문에 전인적인 변화를 추구하더라는 거예요. 전인적 하면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면 명확하게 이해가 되냐면 지, 덕, 채 전인교육이라고 항상 들어오셨잖아요. 바로 이 지, 덕, 채를 다 키우는 교육이에요. 자, 그러면 가슴에 와닿지 않죠? 지를 교육학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인지라고 얘기를 해요. 덕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의적인 속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채를 심동적 속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냐? 삐아제의 인지발달, 바로 지에 대한 얘기라고요. 인지. 사회성, 도덕성은 덕에 대한 얘기라고요. 체육교육은 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이렇게 용어를 정리를 해두고 들어가면 전인적 나왔을 때는 지덕체, 교육학에서는 인지, 정의, 심동으로 이해를 하면 돼요. 즉 우리는 전인교육을 추구하기 때문에 교육 목표를 수립할 때 지, 덕, 체에 관련된 모든 목표가 들어가야 되고 바꿔서 얘기하면 인지 관련 목표, 정의 관련 목표, 심동 관련 목표까지도 들어가야지 전인적 변화를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자, 인간을 의도적으로 바꾼다라는 개념 때문에 교육이 아닌 것으로 분류되는 게 뭐냐면 TV 시청이에요. 내가 텔레비전을 봤어, 드라마를. 의도적으로 뭔가 바꾸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드라마는 카타르시스를 주고 그 음악 프로그램은 즐거움을 주는 게 목적이지 누구를 바꾸겠다는 생각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TV 시청은 교육이 아닌 겁니다. 가치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범죄를 전수하는 거는 교육이 아니에요. 의도적으로 바꾸기는 해요. 범죄를 바꾼다는 얘기는 범죄를 잘할 수 있는 범죄 전문가를 만드는 게 범죄 전수예요. 하지만 그거는 바람직한 가치를 지향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교육이 아닌 겁니다. 의도적으로 바꿈에도 불구하고. 자, 세 번째는 교육과 운전 연습은 달라요. 교육과 운전 연습은 어떻게 다르냐?
교육은 지덕체 전체를 바꾸는 게 목적이지 운전 기능을 습득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운전학원은 훈련을 하는 거고 학교에서의 교육은 교육입니다. 지덕체 전체를 바꿔나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구분해 보시면 돼요. 여기서 보면 재미있는 얘기를 하나를 생각해보면 그런 거죠. 뽀뽀뽀와 뽀로로의 차이. 자, 뽀뽀뽀는 의도적으로 변화시키려고 하고 있고 학습이라는 가치를 지향하고 있고 지덕체 전인 변화를 추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육입니다. 뽀뽀뽀는. 뽀로로는 변화시키려고 하지 않아요. 가치를 지향하지 않아요. 전인적인 변화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같은 TV 시청인데 교육이 아닌 거죠. 심층 면접에서 나온다면 이런 문제가 나올 거예요. 뽀뽀뽀와 뽀로로가 무슨 차이가 있는지 비교해 주세요. 라고 나왔다는 거죠. 이렇게 의도적인 변화, 가치 지향성, 전인 변화다 이런 걸 묻는 게 아니라 심층 면접에서는 뽀로로와 뽀뽀뽀가 무슨 차이가 있는지 말씀해 봐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 의도적인 변화를 갖고 있느냐, 가치를 지향하고 있느냐, 전인적인 변화를 추구하느냐, 이것이 바로 뽀로로와 뽀뽀뽀의 차이다라는 걸 얘기할 수 있으면 단순하게 교육의 특성을 암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적용할 수 있겠죠. 그걸 묻는 게 심층 면접이라고요. 심층 면접 문제를 보시면 다 그런 식으로 돼 있어요. 자, 주연관과 성장관이 우리가 주요 그 관점이지 않습니까? 교육의 그 관점을 한번 비교를 해보자는 거죠. 이거를 비교를 할 때 주연관이 뭐 대단해서 성장관이 대단해서 이걸 비교하느냐? 아니에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물고기 낚는 법을 한번 배워보자는 거죠. 교육, 목표, 교육, 과정, 교수학습법, 그 다음에 여기에 평가가 여기 들어가 있어요. 관점이 모든 이론을 접할 때 그냥 보는 게 아니고 각각의 교육 목표와 관련해서 얘는 어떤 시각을 갖고 있고 교육 과정과 관련해서 어떤 시각을 갖고 있고 이런 관점화에서 본다는 거죠. 주연관이 추구하는 바는 사회화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만들어서 사회에서 필요한 인력을 양산해내는 거예요. 주연관, 몰딩, 만드는 거. 성장관은 내버려 두고 상호작용하면서 스스로 배워나가는 거예요. 사회 자아실현의 관점이에요. 목표가 그래서 사회에 필요한 필수 지식을 전수하는 게 목적이 되겠죠. 그래서 지식의 주입, 사회적 존재의 육성이 주연관이 갖고 있는 관점이 될 수밖에 없어요. 반면 성장관에서는 교육 목표가 어떻게 되냐면 바로 잠재력을 발현시켜서 자아실현을 추구하게 된다고요. 교육 과정에서 바라봤을 때는 그래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 사회에 필요한 지식들을 전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회의 전통을 중시하는 교과 중심 교육감의 내용들을 전수하게 되는 거죠. 교과 중심. 반면 성장관은 학생이라는 아동들의 관심사항들을 중심으로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아동 중심 교육이 중심이 될 수가 있어요. 바꿔서 얘기하면 여기는 사회 공통의 지식을 전달하는 거라면 여기는 아동의 흥미가 있는 지식을 전달하는 게 목적이라서 전혀 다른 교육 과정이 되는 거죠. 교수학습법에 있어서를 살펴본다면 주연관은 이 공통의 지식은 누가 제일 잘 알겠어요? 선생님이 제일 잘 알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교사 중심의 지식 전달자로서의 교육이 중심이 돼요. 우리가 그래서 객관주의 수업 방법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수업 방법들. 우리가 협동학습을 구성주의 수업 방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학생 중심의
수업 방법을 구성주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연관에 입각한 교육은 강의 중심의 객관주의 수업 방법이 중심이 되는 지식 전달 중심의 교육이 돼요. 반면 자아실현을 중심으로 하는 관점은 아동의 흥미를 중심으로 하는 구성주의 수업 방법, 바꿔서 얘기하면 협동학습이 중심이 되는, 모둠활동이 중심이 되는 수업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교육 철학, 교육관, 교수 학습법이 다 연결이 지금 이렇게 전체 체계를 가지고 연결이 돼서 보이시면 좀 더 입체적으로 보이는 거죠. 성장관 입장에서는 학생들의 다양한 흥미들이 각각 다르지 않습니까? 그걸 선생님이 다 완벽하게 전달할 방법이 없어요. 이 세상 모든 지식을 선생님이 다 알고 전달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안내하고 조력을 하는 거예요. 학생이 흥미를 갖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잘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그쪽은 이런 부분이, 이런 쪽도 있어, 이런 쪽도 있어 하고 소개시켜주는 가이드 역할을 한다고요. 그러니 구성주의 수업 방법일 수밖에 없는 거죠. 교수법. 교육평가에 있어서의 그러면 뭘 보게 되냐면 암기형 지식의 보유 여부가 바로 평가 여부가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지선다형 객관식 시험에 암기 여부를 보는 게 평가가 될 수밖에 없어요. 반면 성장관 입장에서는 모둠 활동을 했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흥미에 맞게 절차 중심의 것들을 파악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기에서는 수행평가 중심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이해를 하고 나면 여기 전통적 교육관, 교육 방법보다는 내용이 중요하고 여기는 교육 내용보다는 방법이 중요하다라는 얘기가 왜 그런지가 지금 가슴에 와 닿으시죠. 이거를 맞고 퍼서 외울 게 아니라 그 흐름을 이해하고 나면 이게 외울 필요가 없어진다고요. 환경만의 입장인데 경험을 통한 탐구를 중시한다. 왜? 절차가 중요하고 여기는 공통의 규범에 해당되는 지식, 진리의 전달이 중요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구분해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외우실 필요 없어요. 이렇게 느끼시면 돼요. 전체 흐름을. 보는 방법을 말씀드렸잖아요. 교육 목표, 왜 가르쳐야 되지? 교육 과정, 무엇을 가르쳐야 되지? 교수법, 어떻게 가르쳐야 되지? So what? 가르쳤다는 걸 어떻게 알 수가 있지라는 관점에서 모든 접근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주연관, 성장관에 대해서 안 보고도 할 얘기가 많아져요. 자아실현과 사회라는 이것만 알고 있어도 다 알 수 있는 거죠. 맞춰서 얘네들만 이렇게 되느냐? 아닙니다. 주연관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인 형식도야론. 형식도야론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런 거죠. 뇌도 근육과 같아서 열심히 노력하다 보면 좋아진다. 라는 게 형식도야론, 바로 단련을 강조하는 거지 않습니까? 교육의 목적 자체로 보면 일반적인 정신능력을 단련한다. 교육 과정으로 본다면 교과목으로 해서 자관 애들 하기 싫어도 열심히 외우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죠. 교수법 방법에 있어서는 교사 중심으로 해서 애들 가르치고 이해시킨 다음에 암기하도록 유도한다가 되겠죠. 학생 입장에서는 각 학생들의 뇌의 부소별로 능력이 다르니 그 능력에 각각의 요소에 맞춰서 가르치면 된다라는 관점이 될 수밖에 없죠. 특징은 교과에 대한 반복적인 연습, 맹목적 암기를 정당화하는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알 수 있는 거죠. 즉 중요한 거는 이거냐가 아니라 이렇게 보는 방식으로 모든 이론이 정리가 돼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형식도야론은 전이 이론에서도 비판을 주로 다뤄지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비판은 어떻게 받냐면요. 듀이가 얘기하는 부소 능력이 각각 다르냐, 뇌가 각 부위별로 각각 다르냐, 그렇지 않은 것 같다. 종합 능력이 있는데 그 종합 능력을 너무 설명을 못한다. 이게 듀이가 한 비판이고, 손다이크가 한 게 가장 결정적인 비판이죠. 손다이크가 전이 실험을 했는데 어떤 실험을 했냐면 이거예요. 그래? 네 말대로 열심히 자관 외우는 거 잘하면 다른 것도 잘해? 그래, 알았어. 그럼 난수 외우게 해보고 그 사람이 라틴어 공부 잘하는지 한번 보자. 실험해봤더니 차이가 없어요. 난수 자료 연집단과
난수 못 외운 집단을 놓고 라틴어를 가르쳐 봤더니 전혀 성과 차이가 안 나요. 그래서 안 맞네 라고 실험을 한 거예요. 형식도야열은 말이 안 돼 라고 손다이크가 실험을 통해서 입증을 했죠. 그래서 형식도야론은 이제는 받아들이지 않는 전이 이론입니다. 더불어서 학교 현장에서 보면 국가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라 라고 하는 얘기들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내지는 애들은 알아서 큰다. 그냥 지 먹을 거는 타고난다 라는 관점을 갖고 있는 선생님 분들도 계실 거고, 또는 어떤 선생님은 뇌도 근육하고 똑같으니까 열심히 공부하면 똑똑해져 라는 얘기를 들으셨던 적이 있으실 거예요. 국가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라, 주영관. 애들은 스스로 알아서 큰다, 성장관. 뇌도 근육처럼 단련해라, 형식도야론. 이게 형식도야론이 주영관의 극히 부분집합이죠. 이거의 부분집합이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관점을 이해를 하시는데 어려움이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런 정도만 이해를 해두시면 돼요. 이걸 논술로 물어보진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중요도가 떨어지잖아요. 교육 성과에 영향을 안 주잖아요. 자, 그래서 교육을 정의하는 방식들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교육에 대한 정의는 논술보다는 심층 면접에서 물어볼 확률이 더 있어요. 교육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갖고 계십니까? 선생님이 생각하는 교육이라는 게 뭡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뭐라고 답변할 거냐 이거죠. 이런 교육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는 방식 안에 조작적 정의가 있고 약정적 정의가 있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조작적 정의하면 되게 어려워 보여요. 영어로 얘기하면 operational definition이에요. 오퍼레이셔널, 조작을 하기 위한 정의인데, 이게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아까 이미 방법론에서 보셨다시피 행복이라는 거를 행복도로 뽑아내기 위해서 측정 도구를 마련을 했잖아요. 그래서 측정 도구를 통해서 측정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를 조작적 정의라고 얘기해요. 교육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측정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바로 조작적 정의고, 그러한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거죠. 인간 행동의 계획적인 변화. 이 개념입니다. 무슨 얘기냐? 이게 측정이 돼? 이걸 어떻게 측정한다는 얘기지? 라고 생각하시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선생님이 애를 봤어. 교육받기 이전하고 교육받은 이후하고 행동이 달라졌어. 그러면 1 달라졌음. 안 달라졌어. 0 안 달라졌음. 수치부여 되잖아요. 측정이 되는 거라고. 수치부여한다는 게 측정이지 다른 게 측정이 아니에요. 이거를 0과 1로 측정할 수도 있고 25문제를 내갖고 100점, 96점, 92점 하고 점수로 만들어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떤 방식의 측정이고 더 정교한 측정을 하느냐 아니면 이렇게 러프한 측정을 하느냐의 차이일 뿐이지 이 수치부여가 가능하단 말이에요. 바뀌었다 안 바뀌었다. 이런 것들은 바로 다 조작적 정의. 이렇게 수치부여를 할 수 있는 정의라는 얘기가 바로 조작적 정의입니다. 그래서 그냥 그렇게 이해해 두시면 되고요. 약정적 정의는 이런 거예요. 어느 세미나를 가서 보면 이 사람이 얘기하는 교육과 저 사람이 얘기하는 교육이 전혀 다른 경우가 있어요. 대입을 위한 교육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으면 이 사람은 대입에 관련된 고등학교 교육을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은 교육 전반에 대해서 얘기하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서로 동일한 교육이라는 용어를 쓰면서 다른 정의를 갖고 얘기를 하려면 대화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미리 약속을 한다고요. 우리가 오늘 여기서 쓸 교육은 대입을 위한 교육으로만 한정을 합시다. 라고 약속을 정하는 거예요. 대화가 통하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를 해놓으면 다른 사람이 전체 교육을 얘기하고 싶으면 포괄적인 교육이라는 용어를 따로 쓰겠죠. 그렇게 약속에 의한 정의가 바로 약정적 정의이죠. 이런 것들은 잘 안 쓰여요. 조작적 정의는 주로 실험할 때 쓰여요. 수치부여가 되니까. 하지만 약정적 정의는 어디 세미나 가서 얘기할 때나 쓰이고 실제
심층면에서 물어보는 정의는 주로 규범적인 정의를 묻겠죠. 교육이 어떠한 가치를 갖고 있는지. 그러한 규범적인 정의, 교육이 어떠한 목적을 갖고 어떤 가치를 갖고 있는지에 대한 것이 바로 그런 규범, 놈이라고 얘기하죠. 우리 도덕 규범이라고 할 때 그 놈이에요. 그 규범적 정의예요. 이러한 규범적 정의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바로 여기 피터즈가 얘기하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정의이기도 하죠. 가치 있는 것을, 가치가 있으니까 그 규범에 맞는 거죠. 도덕적으로 온당한 방식으로 과정적인 거죠. 의도적으로 전달하고 있거나 전달된 상태, 전달하고 있는 것은 교육 중, 전달된 상태는 교육 완료가 되겠죠. 이런 것이 바로 규범적 정의에 의한 피터즈 허스트의 규범적 정의라고 볼 수가 있고요. 서술적 정의는 도무지 이게 사람마다 이게 규범적 정의가 달라갖고 그 같이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러면 고등학교를 교육기관이라고 하자. 중학교도 교육기관이라고 하자. 유치원도 교육기관이라고 하자. 수학을 가르치는 거를 수학교육이라고 하자. 라고 교육을 이렇게 나열하는 거예요. 아니라고 생각하면 빼면 되니까. 그런 식이 바로 서술적 정의입니다. 주로 이런 서술적 정의를 가장 잘하는 곳이 사전 편찬하는 데고요. 그런 것들을 더 엄선해서 하게 되면 교육 철학의 분석 철학에서 하는 게 정의를 내립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이다 이러면 분석 철학에서 된 걸 보면 A4지 5장을 가지고 교육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엄밀하게 정의를 하는 것들은 주로 이런 서술적 정의가 이루어진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기능적 정의는 교육의 내재적 기능보다는 외재적 기능, 바로 교육을 통해서 직업을 획득한다와 같은 것들을 강조하는 것이 기능적 정의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교육을 받아서 뭘 어쩔 건데? 라고 했을 때 그게 교육을 통해서 배우는 것들을 통해서 직업을 획득할 수 있다라고 접근하는 정의들은 기능적 정의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일상적인 의미로서의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라는 것들은 너무 모호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좀 더 엄밀한 정의가 필요하다는 부분은 읽어두시고요. 정법모의 조작적 정의를 통해서 바뀌었다 안 바뀌었다 1, 0으로 수치 부여가 가능하다. 그래서 조작적 정의, 기술적 정의, 사회과학에서 사용되는 이유는 수치 부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실험실 실험을 할 수가 있어서 그래요. 그렇다는 얘기 정도를 이해를 해두시고, 이러한 규범적 정의를 반영한 피터즈와 허스트가 내린 최종적인 정의는 뭐냐면, 이러한 규범적 증거, 과정적 증거, 인지적 증거를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서의 문명에 대한 삶의 형식으로서의 인문으로서의 성년식이다. 이미 우리가 배웠던 성년식의 개념을 이렇게 더 엄밀하게 피터즈가 정의를 하고 있다라는 정도를 이해를 해두시면 됩니다. 더불어서 하나 생각해 두셔야 될 거는 심층 면접에서 가장 물어보기 좋은 게 그런 거잖아요. 선생님은 교육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교사로서 어떤 것이 바람직한 교육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말씀해 보세요. 라고 물어보기 쉽잖아요. 그런 걸 얘기를 할 때 저는 이런 것들이 교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오래오래 답변하는 거죠. 그 근거는 피터즈와 허스트의 교육에 대한 정의를 보면 모종의 가치 있는 것이 도덕적으로 온당한 방식으로 의도적으로 전달되거나 전달되는 상태라고 정의를 하고 있거든요. 적용되는 사례로 봐서 그러기 위해서 학교에서는 사회와 자아 실현을 충족하기 위해서 다양한 교과목들을 가르치고 있고 잠재 교육 과정으로서의 생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로 사례를 들고, 따라서 제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교육이란 자아 실현과 사회화를 균형감 있게 추구할 수 있는 교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라고 오래오래 답변을 하는 거죠. 심층 면접의 답변을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다 알 필요는 없고.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맞다는 거죠. 교육의 목적, 그래서 교육의 목적이라는 건 교육을 받음으로써 왜 교육을 받아야 되느냐라는 얘기들을 하는 게 교육의 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죠. 주로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왜 가르쳐야 되는가에 대한 답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죠. 바꿔서 얘기하면 내재적 목적이다 라고 했을 때는 왜 가르치느냐? 인간이 자아실현을 잘할 수 있기 때문에 라고 보는 게 내재적 목적이 되겠고, 외재적 목적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들은 왜 가르치느냐? 사회화를 통해서 좋은 직업을 얻고 성공할 수 있기 때문에 라고 접근하는 게 외재적 목적이 되는 거죠. 자아실현을 하기 위해서는 교육 그 자체를 받음으로써 희열을 느낄 수가 있고 행복할 수 있으니 교육 그 자체가 목적이다 라고 보는 게 내재적 목적이 될 수밖에 없고, 외재적 목적이라는 것들은 교육이 직업 획득을 위한 수단으로 돼 있는 거죠. 여기서 하나 더 나가봐야 될 거는 바로 우리나라 고등학교 교육이 왜 실패했냐라는 것들에 대한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왜? 고등학교는 모든 게 다 대학 입시라는 대입은 왜? 취직을 잘하기 위해서로 사회가 외재적 목적 중심으로 교육이 모든 게 흘러왔어요. 그러다 보니 내재적 목적을 상실한 거죠. 그거를 교육부도 알고 있죠. 그래서 2015 개정교육과정에 보면 대입제도 개편안을 마련해 보겠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대입제도를 개편하겠다라고 확정적으로 박지 않았어요. 왜? 쉽지 않다는 걸 아는 거죠. 왜 대입제도를 손대고 있냐? 교육의 목적상 외재적 목적 중심이 되다 보니 교육의 본말이 전도되는 현상. 내재적 목적이 본이고 말이 외재적 목적인데 말이 중심이 되고 본이 사라지는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사실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구분해 보면 내재적 목적, 외재적 목적의 의미가 좀 달라지죠. 이렇게 개념을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냥 다 생자를 외울 게 아니에요. 안 외워도 돼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만 가지고 유추해서 말을 써도 논술 쓰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렇게 썼을 때 그걸 틀렸다라고 줄 수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 이거 언제 생자로 다 외우냐 이거죠. 자, 이런 내재적 목적으로 접근하였던 사례를 우리가 직접 살펴보면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옛날 그 드라마 같은 걸 보면 옛날 토지 같은 걸 보면 애가 막 달려가면 아버지가 부릅니다. 야, 니네 어디 가? 그러면 애가 학교 가요. 학교도 아니죠. 학교 가요. 얘기를 해요. 그러면 아빠가 그럽니다. 야, 공부가 밥 먹여주냐? 빨리 마치고 와서 풀배. 그러면 엄마가 막 난리를 칩니다. 애 학교 가는데 왜 말리냐면서. 그 다음에 애를 딱 불러갖고 다독입니다. 너는 학교 가서 공부 열심히 해서 꼭 판검사 돼야 쓴다 하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나온 건 뭐냐? 외견상 드러난 거는 아빠는 교육을 의미 없다라고 보는 걸로 보이고 엄마는 교육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 걸로 보여요. 근데 내재적 목적과 외재적 목적으로 한번 따져보십시다. 공부가 밥 먹여주냐? 그거 돈 안 되잖아. 그냥 너의 만족일 뿐이잖아 라고 보는 거기 때문에 내재적 목적으로 보는 거예요, 교육을. 반면 판검사 돼야 된다라고 보는 거는 외재적 목적으로 보고 있는 거죠. 이렇게 교육의 목적에 대해서 접근이 전혀 다르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돼요. 언뜻 생각할 때는 교육을 중요하게 생각을 했으니 엄마가 제대로 된 생각을 갖고 있고 아빠는 교육에 대해서 제대로 된 생각을 안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자세히 내재적 목적과 외재적 목적을 구분해 놓고 나서 보니 전혀 반대였던 거죠. 교육에 대한 관점이.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교사론으로 넘어가자 이거죠. 지금의 얘기는 다 심층면자고 훨씬 더 관계가 깊어요. 자, 선생님들한테 많이 과거에 심층면에서 물어봤던 문제가 본인이 추구하는 교사상이 무엇인지, 그러한 교사상을 추구한 이유
자신이 학교에서 학생들을 어떻게 지도해 나갈 건지에 대한 지도 방안들을 설명해 보세요라는 게 구상 문제로 나왔었어요. 10분 구상 문제로 나왔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전문직관, 공직관, 성직관, 노동직관은 별로 안 하시더라고요. 관점 차이가 있다는 거죠. 무슨 차이? 성직관은 소명의식을 가지고 스승으로서 학생들을 지도하겠다라는 관점이니, 성직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의 경우가 교육의 내재적 목적을 강조해서 설명하시는 분들일 수밖에 없죠. 전문직관을 갖고 계신 분들은 공의, 대학 입시, 취직을 통한 사회화에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교육 전문가라는 관점을 강조하는 거죠. 인격자라는 관점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전문가라는 관점을 강조를 해요. 즉 전문직관을 갖고 계신 선생님들은 교육관으로 본다라면 외재적 목적을 중요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공직관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공직자로서 균형 잡힌 시각하에서 범제도를 통한 공공성에 기댄다? 그러면 이거를 잘 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공무원 돼서 놀겠다는 얘기로 들릴 수가 있거든요. 직관에 따라서 추구하는 교육의 목적이 달라지죠. 그래서 무슨 관을 갖고 계십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직관에 따라서 선생님은 어떠한 지도를 하실 생각이세요? 성직관을 갖고 있으면 학생 중심의 교육을 할 수밖에 없죠. 전문직관을 가지고 있으면 교사 중심의 교육을 할 수밖에 없죠. 학생 중심의 수업을 한다 하면 구성주의 관점을 가질 수밖에 없죠. 교사 중심의 수업을 한다면 객관주의 관점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전문직관 얘기하면서 구성주의 얘기를 하면 이건 앞뒤가 안 맞잖아요. 철학과 직업관과 지도 방안이 다른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묻는다는 거죠. 교사로서 어떠한 교사로서의 관점을 가지고 있고, 그러한 교사로서 실천하기 위해서는 지도 방안은 무엇이고, 그러한 교사에 대해서 선생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라는 얘기는 뭐냐면, 교사론, 수업 방법, 교육 철학을 물었던 거죠. 이들 간에 연관된 일관성이 있는 생각을 갖고 있느냐, 아니면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다, 즉답하고 있는 거냐라는 걸 보는 거다라는 거죠. 논리 일관성을 갖췄냐 못 갖췄냐를 보는 거다라는 얘기를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학교에서의 법적 직무를 다루는데요, 교육 법사에 관련된 행위들은 다 이런 행동을 하십시오라는 것들이 법에다 정해져 있어요. 그 다음에 그게 학교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구현된 것들은 과업적 직무로서 하시는 분들이에요. 법상 교육과정과 수업, 학생평가를 하도록 돼 있는데, 그거는 교과목에 대해서 지도하기 위해서 수업 준비하고 평가하고, 내지는 수업 외에도 특별활동 지도도 같이 하시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는 것들은 바로 교육과정에 대한 부분. 학생 생활지도를 하고 건강증진지도를 하라고 법상 돼 있어요. 대개는 건강증진은 생각을 못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애들 지각하면 지각한 거 지도나 하고, 나머지는 내가 할 게 아니지라고 생각하시는데, 아니고 건강증진지도도 같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조회와 종례 시간에 얼굴 보는 게 중요한 게, 얼굴 안에 건강 상태가 나타나잖아요. 학급 담임생으로서의 생활지도를 하실 거고요. 그다음에 진로지도, 진학지도를 하세요. 교과목만 지도를 하는 게 아니고. 학생 자치활동 지도에 관련돼서 법으로 돼 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자치활동에 들어가는 내용이 바로 학급경영과 학교경영 참여입니다. 되게 오해하시는 게 뭐냐면, 교육행정에 대해서 아니 내가 그걸 봤을 때는 그건 교장 선생님만 알면 되지, 나는 굳이 몰라도 될 만한 내용들인 것 같은데 왜 내가 교육행정을 열심히 봐야 되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학교 다닐 때 교육행정을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앞에 출제계획 보면 가장 비중이 높게 나왔었죠. 그럼 왜 그러냐? 관점을 바꾸시면 돼요. 교장을 담임으로 바꾸고 교사를 학생으로 바꾸면 교육행정은 바로 고스란히 학급 경영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담임으로서 내가 학생들을 관리하는 방안들은 다 교육행정에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교육행정이 그만큼 다 자주 나왔던 거예요. 전문성 신장에서 자질, 함양, 연수개발, 연수해야 되는데 전문성 개발하도록 돼 있죠. 그래서 과거에는 장학이 교육청에서 장학사를 와서 살펴보는 장학이 중요했는데 이제는 그거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교내 자율장학. 그래서 방학 때도 나와서 연수받고 막 난리 쳐야 되고 프로젝트에서 결과 발표하고 보고하고 하는 행정 업무 엄청 하고 근데 지금 그거 전수한다고 선생님들 모아놓고 그 연구 수업하고 하는 것들을 하는 게 바로 자질함양, 연구개발, 연수, 전문성 개발을 위해서 방학 때 연수 가시는 거, 임상장학 받으시는 거, 그다음에 교내 자율장학으로 프로젝트 진행하시는 것들이 여기서 발생을 해요. 그 다음에 공무원으로서의 이행 의무, 금지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게 되면 옷을 벗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공무원으로서의 복무 의무라고 보시면 돼요. 과거에는 선생님이 갑이었어요. 학부모가 을이고. 근데 요즘은 대부분의 학부모는 을이에요, 여전히. 근데 소수 학부모는 수포갑이에요. 학부모 대표자, 뭐 이런 분들은 수포갑이에요. 그래서 선생님들 입장에서 그 수포갑에 해당되시는 그 학부모들하고 관계가 소원하면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학부모와 지역사회 관계관리도 신경을 쓰셔야 돼요. 이걸 놓고 이렇게 업무가 왕창 늘다 보니 3년 안에 절망을 하시는 선생님들이 80%가 되는 거죠. 그런 분들한테 제가 드릴 말씀이 그겁니다. 정말 잘 가르치세요? 그러면 인터넷 강사 하세요. 한 해에 집 한 채씩 생긴대요. 그런데 선생님이 교사가 된다라고 할 때 돈 벌기 위해서 교사가 되신다고 사대 가셨나요? 라는 게 제가 물어보는 바죠. 선생님은 아이들의 초롱초롱한 눈망울 보면서 참된 스승으로서 남기 위해서 박봉이지만 교사가 되신 거 아닙니까? 라는 게 제가 묻는 얘기죠. 선생님들 수업 시간에 40%가 교과목에 들어가요. 시간 투자가 돼요. 30%가 교육 행정 업무 처리하는 데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30%가 담임으로서의 생활지도에 시간이 들어가요. 특히 여러 선생님들은 임용돼서 가시면 1년 차에 바로 담임이 되시기가 쉬워요. 그것도 1학년은 입학관리해야 되고 3학년은 진학지도해야 되니 2학년 담임을 맡게 되고 대개 2학년 일반은 2학년 담임 부장선생님이 담임을 맡게 되고 선생님들은 2반을 맡게 돼요. 그래서 부장선생님 따라다니면서 배우라고. 그런 경우가 흔해요. 그래서 주로 그런 지도를 부장선생님한테 묻고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동료장학이에요. 정보교환하는 동료장학이 바로 그 부장선생님 따라다니면서 배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마다 티타임을 갖습니다. 그 티타임 한동안 차 마시고 놀으라고 아니에요. 동료장학이라고요. 정보교환하고. 그런 것도 참석해야 돼요. 그게 노는 시간이 아니라고요. 나 바빠 죽겠는데 왜 쓸데없이 시간 농담 따먹게 하고 차 마시러 오라는 거야. 아, 귀찮아 죽겠네. 그거 아니에요. 정보 교환하고 물어볼 거 물어보고 동료장학이라고요. 문제는 뭐냐? 행정 업무가 익숙하면 서류 정리하고 이런 거 하는 것들에 시간이 얼마 안 걸려요. 근데 기한, 품위 한 번도 안 해보신 선생님들이 대부분이잖아요.
물론 이제 기간제 교사를 해보신 선생님들은 아주 간단한 기한 같은 건 해보셨을 텐데, 안 해봤기 때문에 이거 다 익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일이 다 물어봐야 돼요. 학교 가면 되게 오해하시는 게 뭐냐면, 나는 가서 가르치기만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부임하자마자 바로 해야 되는 게, 내년 수업 진행해야 되는 수업 계획서 작성해서 주세요. 담임 맡으니까 담임으로서 학급 운영 계획서 작성해 주세요. 그래서 계획서 내드릴 게 숱하게 와요. 행정 업무가 엄청나다고요. 그러면 익숙하지 않은 행정 업무를 하려니 담임으로서 조회 종류에 들어가야 되고 애들 관리하는 거 파악해야 되는 거 시간은 뺄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교과목 준비를 하나도 못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2년간. 현실이 그래요. 이게 현실이라고요. 그러니 임용고시 됐을 때 전공에 있어서는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을 원하겠죠. 머릿속에 많이 있는 사람? 교사는 자기 머릿속에 많이 담는 사람이 아니에요. 상호작용을 통해서 애들에게 전달하는 사람이에요. 교류하는 사람이라고요. 수업 실현이 왜 중요하냐? 교류를 잘 하느냐를 보는 거예요. 머릿속에 많이 들었냐 보는 거 아니라고요. 머릿속에 많이 든 거는 1차 전공시험으로 끝났어요. 이게 현실의 모습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교육학 개론을 마치고요. 이제 다음 시간부터 교육 심리학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 잠시 쉬었다가 교육 심리학 시작하겠습니다.